모모, 미하일 앤데 지음. 어느 날 모모가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나를 찾아오는 우리 옛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벌써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 모모 곁에서는 관광 안내원 기기와 도로청소부 배포가 폐허의 풀이 웃자란 돌계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기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거든. 예전 같지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데? 기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생각에 잠겨 헌 칠판에 끄적거렸던 몇 마디 글자를 침을 묻혀 지웠다. 몇 주일 전 배포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모모에게 갖다 준 칠판이었다. 물론 새 것은 아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금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점만 빼고는 아직도 꽤 쓸만했다. 그때부터 기기는 날마다 이런저런 글자 쓰는 법을 모모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모는 기억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읽기는 상당히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쓰기는 읽기만큼 잘 되지 않았다. 모모의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도로청소부 배포는 천천히 고기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다.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도시는 벌써 어디에나 번져 있지. 그게 내 눈에 띈 지는 벌써 오래됐어. 모모가 물었다. 대체 그게 뭔데요? 배포는 한참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덧붙였다. 추워지고 있어. 기기는 위로하듯이 모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그 대신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여길 찾아오잖니. 배포가 말했다. 그래,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모모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배포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애들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저 피난처를 찾아오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원형극장 한가운데에 있는 둥그런 풀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그날 오후에 새로 생각해낸 놀이였다. 그 중에는 모모의 옛 친구들도 끼어 있었다. 이를테면 안경을 낀 파울로라는 사내이가 있었다. 꼬마 동생 데데를 데리고 온 마리아라는 소녀도 있고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마시모라는 뚱뚱한 소년도 있었다. 언제 보아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프랑코라는 남자애도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들 말고는 며칠 전부터 어울리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다. 그날 오후에 처음 온 작달막한 소년도 있었다. 정말 기기가 말한 대로 날마다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런 현상은 정말이지 모모가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마디로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그 아이들은 흥미 없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앉아서 모모와 모모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부러 회방을 놓아 놀이를 망쳐버릴 때도 허다했다. 말다툼을 하고 때리고 싸우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모모의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새로운 아이들도 곧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리고 신이 나서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낯선 아이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역의 아이들까지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 한 명의 회방꾼만 있어도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를테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또 막대기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면서 윙윙 요란한 소리를 내는 우주 로켓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놀이를 할 수는 없었다. 또 번쩍번쩍 눈을 빛내며 흔들흔들 돌아다니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리는 작은 로봇도 있었다. 하지만 그뿐 달리 쓸모가 없었다. 모모는 물론이고 모모의 친구들도 가져본 적 없는 아주 값비싼 장난감도 있었다. 그런 장난감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또는 그냥 못 견디게 지루해하며 덜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장난감, 흔들흔들 걸어다니는 장난감, 빙글빙글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 따위를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자 몇 개, 찢어진 식탁보, 두더지가 쑤셔놓은 흙더미, 조약돌 한 줌만 있으면 되는 옛 놀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놀이를 할 때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놀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놀이에서 빠져나오더니 결국 모두 기기와 배포와 모모 곁에 빙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기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기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나타난 작달막한 소년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왔던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좀 떨어져 앉아서 라디오를 커다랗게 틀어놓았다. 광고 방송이었다. 불량스럽게 생긴 프랑코라는 아이가 을러대는 어조로 물었다. 그 바보 상자 좀 작게 틀 수 없니? 낯선 소녀는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 라디오는 원래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단 말이야. 프랑코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당장 소리 줄여. 낯선 소녀는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지만 곧 뻣뻣하게 대꾸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난 마음대로 내 라디오를 크게 틀 자유가 있단 말이야. 베프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 우리는 그에게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라고 할 수 없어. 기껏해야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프랑코는 다시 자리에 앉아 씩씩대며 말했다. 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저희는 오늘 오후 내내 우리가 노는 걸 회방 놓고 있어요. 베포는 작은 안경 너머로 낯선 소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유가 있을 게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게야. 낯선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아이는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고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이에게 다가가 가만히 곁에 앉았다. 아이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한동안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새로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부탁했다. 얘기 좀 해줘요, 기기.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아우성치듯 소리쳤다. 그래요, 기기, 부탁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좀 해줘요. 아니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옛 이야기요. 아니, 모험 이야기요. 하지만 기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기기는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 집에 대해서, 또 너희가 뭘 하고 왜 여기 오는지 말이야.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린 아주 멋진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토요일날 아빠랑 엄마는 시간이 있으면 차를 닦아요. 얌전히만 하면 나도 도와드려도 돼요. 나중에 나도 그런 차를 살 거예요. 한 조그만 소녀가 말했다. 난요, 가고 싶으면 날마다 극장에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장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녀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맡겨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몰래 여기에 와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차표를 사서 7 난쟁이한테 갈 거예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이 바보야, 7 난쟁이 같은 건 없어. 작은 소녀는 끝까지 우겨댔다. 있어. 여행 안내서에도 봤단 말이야. 한 조그만 남자아이가 말했다. 난 옛 이야기 테이프를 10개나 갖고 있어요.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도 돼요. 옛날에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때 집에 계시는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몹시 피곤해서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마리아라는 소녀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셔. 그렇구나. 우리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나한텐 데데가 있어요. 마리아는 무릎에 앉아있는 꼬매 동생에게 뽀뽀를 하고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둘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숙제를 하죠. 그러고는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쏘다니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에 오죠.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형편이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프랑코가 말했다. 솔직히 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아이는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나하고 놀 시간이 없는 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투닥투닥 싸우기나 할 테고 그러면 난 또 잔뜩 두들겨 맞거든요.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온 소년이 불쑥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하지만 난 옛날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걸? 프랑코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어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 떼버리려고 말이야. 어른들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죠. 이젠 정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낯선 소녀는 성을 내며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아주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대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주셨어. 아주 비싼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야. 안 그래?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심술궂은 회방꾼이었던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며 더러운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댔지만 눈물은 얼룩덜룩 더러운 뺨에 선명한 고랑을 내며 줄줄 흘러내렸다. 다른 아이들은 동정어린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그 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아이들도 모두 그런 기분이었다. 모두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한참 있다가 베프 할아버지가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추워지고 있어. 안경을 쓴 소년 파울로가 말했다. 여기 못 오게 될지도 몰라요.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모모 너, 기기 아저씨, 베프 할아버지는 모두 건달에다 게으름뱅이래.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을 훔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여기 오는 걸 그만두래.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기기는 아이들을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너희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을 듣고도 왜 우는 거지?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프랑코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내가 나중에 노상강도가 될 거래요. 난 아저씨들 편이에요. 기기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은 당황해서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파울로가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이 베프 할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튼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고는 더욱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베프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섰다. 그래도 키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다. 베포는 손가락 3개를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한순간의 시간도 훔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모모가 덧붙였다. 나도 그래. 기기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깊은 감동을 받은 아이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새 친구의 말을 의심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기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전에는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모모가 그네들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거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 사람들은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야. 하지만 이젠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 또 전에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쁜 마음으로 날 찾아오곤 했단다.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잊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건 역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들 말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다고 해.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는지 정말 이상해. 기기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시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단다. 푸지라고 하는 이발사야. 한동안 못 만나긴 했지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니까. 신경질적이고 퉁명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야. 전에는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구성지게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오만 가지 일에 대해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럴 시간이 없대. 그 사람은 옛날의 푸지 씨가 아니었어. 마치 헛개비 같았다니까. 알겠니? 그런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라면 그냥 푸지 씨가 조금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디를 보건 요샌 그런 사람들 천지야. 게다가 점점 늘고 있어. 심지어 우리 옛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니까. 난 전염성이 강한 정신병이 돌고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단다. 베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일종의 전염병이야. 모모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럼 우리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들은 그날 저녁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의논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과 그들의 부지런한 활동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후 모모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모모는 우선 미장이 니콜라를 찾아갔다. 니콜라가 살고 있는 집은 잘 알고 있었다. 니콜라는 그 집의 지붕 및 조그만 방을 새내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니콜라는 집에 없었다.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니콜라가 지금 도시 반대편에 대규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돈을 무척 잘 번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대개 아주 밤늦게나 온다고 했다. 게다가 종종 술에 취해 있어서 도대체 그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도 했다. 모모는 니콜라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니콜라의 방문 앞 계단에 앉았다. 서서히 어둠이 깊어졌고 모모는 깜빡 잠이 들었다. 모모가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소리와 거친 노랫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는 벌써 밤이 꽤 깊어진 것 같았다. 니콜라는 계단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다가 모모를 보자 당황해서 우뚝 멈춰섰다. 니콜라가 웅얼거렸다. 어이 모모 살아있었구나. 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니? 그는 말끄러미 바라보는 모모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저씨여. 니콜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정말 너밖에 없구나. 밤이 늦었는데 옛 친구 니콜라를 보러 오다니. 벌써 오래전에 너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무지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안 나는구나. 니콜라는 부산하게 손사래를 치며 모모 옆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꼬마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지? 전과는 아주 다르단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쪽에서는 속도가 딴판이야.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건물 한 층씩 쌓고 있어.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거기서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세세한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모두. 니콜라는 말을 계속했고 모모는 열심히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서는 점차 열기가 사라졌다. 그는 벼랑간 입을 다물고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갑자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허튼 소리야. 모모, 보다시피 난 또 너무 많이 마셨어. 나도 알아. 이제 난 자주 과음한단다. 안 마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일을 견딜 수 없거든. 정직한 미장이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모르타르의 모래를 해도 너무 정말 많이 섞어. 알겠니? 아마 4, 5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누가 기침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야. 모든 게 엉터리야. 비열한 엉터리.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일 나쁜 건 우리가 짓는 건물들이야. 그건 집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담아두는 창고일 뿐이야. 거기 있으면 속이 뒤틀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난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그래, 시대가 변하고 있어. 전에는 나도 달랐지. 남들에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걸 지으면서 내일에 대해 긍지를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벌면 미장일을 때려치우고 딴 일을 할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우울한 시선으로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니콜라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젠가 널 다시 찾아가 모든 얘기를 털어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얘기하자, 응? 아니면 모레가 나을까? 아니, 우선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사정을 봐야겠어. 하지만 가긴 꼭 갈 거야. 그럼 약속한 거다. 모모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두 사람 모두 몹시 피곤했다. 하지만 니콜라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다.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모모는 다음에는 술집 주인 니노와 뚱뚱한 아내를 찾아갔다. 빗물로 얼룩진 회벽과 문 앞에 포도나무 정자가 있는 니노의 자그마한 낡은 집은 변두리에 있었다. 모모는 옛날처럼 집을 빙 돌아 뒤쪽의 부엌으로 갔다. 부엌 문이 열려 있어서 모모는 멀리서부터 니노와 그의 아내 릴리아나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릴리아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에 뭔가를 요리하고 있었다. 통통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니노는 손짓을 해대며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구석에는 두 사람의 아기가 요람에 누워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아기 곁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살살 흔들어 주었다. 부부는 말싸움을 그치고 모모를 건너다 보았다. 니노는 언뜻 미소를 지었다. 아, 모모 너였구나. 우리를 찾아오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릴리아나가 조금 무뚝뚝하게 물었다. 뭐 좀 먹을래? 모모는 고개를 저었다. 니노가 짜증을 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우린 지금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정말 없어. 모모는 나직이 대답했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왜 저한테 오지 않으세요? 니노가 발끈 성을 내며 대꾸했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딴 걱정거리가 있단다. 릴리아나가 요란하게 냄비를 덜그럭거리며 소리질렀다. 그래, 저희는 딴 걱정이 있지.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싫은 기색을 보여서 오랜 단골들을 쫓아낼까 하는 것 말이야. 그게 지금 저희의 고민이란다, 모모야. 생각나니? 옛날에 구석의 탁자 하나를 언제까지나 차지하고 앉아있던 노인들 말이야. 저 사람은 글쎄 그 손님들을 쫓아냈단다.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야. 그러지 않았어. 다른 술집을 찾아보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이야. 주인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니노가 변명을 하자 릴리아나는 발칵 화를 내며 대꾸했다. 권리? 권리 좋아하시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짓이에요. 당신은 그분들이 딴 술집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 면도도 하지 않은 그 늙은이들이 우리 집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술값을 치르는 점잖은 손님들은 얼씬도 안 했으니까. 당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고작 하루에 한 잔 살 능력밖에 안 돼서 싸구려 붉은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저녁 내내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치들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겠어. 니노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릴리아나가 받아쳤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왔어요. 니노가 거칠게 맞받아쳤다. 여태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주인이 집세를 올렸어. 예전보다 3분의 1을 더 내야 한다고. 모든 게 비싸지고 있어. 술집을 몸을 덜덜 떠는 늙은이들의 피난처로 만들면 난 어디서 돈을 벌지? 왜 내가 딴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줘야 하느냐고. 내 처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뚱뚱한 릴리아나는 쾅 하고 프라이팬을 거칠게 가스레인지에 내려놓았다.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굵은 허리에 버티고 섰다. 당신이 말하는 몸을 덜덜 떠는 그 가난한 늙은이들 중에는 애토리 아저씨도 들어있어요. 내 가족을 모욕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아저씨는 돈을 치르는 당신의 그 잘난 손님들처럼 돈이 많진 않지만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니노가 커다랗게 손짓을 하며 대꾸했다. 물론 애토리 아저씨는 다시 오실 수 있어. 그러고 싶으시면 그냥 계셔도 된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아저씨가 그러려고 하지 않으셨어. 당연하죠. 친구들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더러 저기 바깥 한 구석에 혼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 계시란 말이에요. 니노가 버럭 고함을 쳤다.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난 초라한 술집 주인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저 당신의 애토리 아저씨 처지를 생각해 주다가 그러고 싶진 않아. 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죄되는 일이야? 나는 이 가게를 번창시키고 싶어. 나 혼자만을 위해 이러는 건 아니야. 당신과 우리 애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래도 날 이해하지 못하겠어, 릴리아나? 릴리아나가 거칠게 대꾸했다. 못해요. 꼭 냉혹해져야 되는 거라면, 그리고 벌써 그렇게 시작한 거라면 나 없이 해봐요. 난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요. 릴리아나는 그 사이 다시 울기 시작한 아기를 모모에게서 받아 안고 부엌을 뛰쳐나갔다. 니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서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만지작거렸다. 모모는 그런 니노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긴 상냥한 사람들이었지. 나도 그 노인네들을 좋아했어. 그래 모모,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걸. 어쩌면 릴리아나가 오를지도 몰라. 그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노인들이 떠난 다음부터 왠지 술집이 낯설게 느껴져. 추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요즘에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나만 혼자 다르게 살아야 하지? 혹시 넌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모는 보일 듯 말 듯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니노는 모모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빙그레 웃었다. 니노가 말했다. 내가 오니까 좋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이제 너를 다시 찾아가마. 릴리아나하고 함께. 모레는 술집이 노는 날이야. 그때 가보마. 됐지? 모모가 대답했다. 예. 니노는 봉지에 사과와 귤을 가득 담아 모모에게 주었다. 모모는 집으로 돌아갔다. 니노와 그의 뚱뚱한 아내는 정말 모모를 찾아왔다. 아기도 데려왔다. 맛있는 음식이 하나 가득 담긴 바구니도 들고 왔다. 릴리아나가 화난 얼굴로 말했다. 모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보렴. 글쎄 니노가 애토리 아저씨와 다른 노인네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와주십사고 부탁했단다. 니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랬지. 니노는 개면쩍어서 공연히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노인들이 모두 다시 왔어. 술집을 번창시키는 일은 허사가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다시 편해졌어.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니노. 아주 화창한 오후였다. 니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모모는 옛 친구들을 차례차례 찾아갔다. 저 옛날 과일 상자 널빤지로 조그만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주었던 가구장이를 찾아갔고 침대를 주었던 부인네들을 찾아갔다. 한마디로 전에 모모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즐거운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았던 것이다. 모두들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더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더러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옛 친구들이 정말 다시 모모를 찾아왔고 예전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모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색 신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얼마 후 유난히 무더운 한낮이었다. 모모는 폐허의 돌계단에서 인형 하나를 주었다.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는 비싼 장난감을 아이들이 잃어버리거나 그냥 두고 가는 일은 흔히 있었다. 하지만 모모는 어떤 아이가 이 인형을 갖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가 갖고 왔다면 분명 모모의 눈에 띄었을 만한 아주 특별한 인형이었다. 키가 거의 모모만한 데다 어찌나 사람과 꼭 닮게 만들어졌는지 키가 작은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하지만 어린이나 아기의 모습은 아니고 멋쟁이 젊은 숙녀나 아니면 진열장의 마네킹 같았다. 인형은 짧은 치마에 가죽끈을 매게 되어 있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모모는 넋을 잃고 인형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모모는 인형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자 인형은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입술을 움직여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화기에서 울리는 것처럼 약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모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대답했다. 안녕, 난 모모야. 인형이 다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난 네 거야. 모두들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모모가 주장했다. 넌 내게 아니야. 누가 깜빡 잊고 널 여기 놓아두고 갔나 봐. 모모는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인형은 다시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그래? 모모는 대답하고는 한참 골똘히 생각했다. 너한테 어울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줄게. 내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말해. 모모는 인형을 안고 담장에 난 구멍을 통해 자기 방으로 기어 내려갔다. 그러곤 침대 밑에서 갖가지 보물이 하나 가득 든 상자를 꺼내서 비비걸 앞에 내놓았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다야.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만 해. 모모는 비비걸에게 알록달록한 새털 하나, 예쁜 무늬가 있는 돌멩이 하나, 금단추 하나, 무지개색 유리 조각 하나를 보여주었다.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모는 인형을 쿡 찔렀다. 인형이 꽥꽥댔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비비걸, 넌 뭔가를 찾고 있었잖아. 여기 예쁜 분홍색 조개 껍데기가 있어. 마음에 드니? 인형이 대답했다. 난 내 거야. 모두들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그래, 아까 말했잖아. 내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우리 소꿉장난 하자. 응? 인형이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이것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고서 모모는 인형을 안고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왔다. 모모는 완전한 인형 비비걸을 바닥에 앉히고 그 맞은편에 앉았다. 모모가 제안했다. 자, 이제 내가 날 찾아온 손님이라고 하고 놀자. 인형이 말했다. 안녕, 난 비비걸이야. 완전한 인형이야. 이렇게 절 찾아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가씨?
모모가 대답하자 인형이 말을 이었다. 난 내 거야. 모두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자, 이것 봐. 계속 같은 말만 하면 놀 수가 없잖니. 모모가 이렇게 말하자 인형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모모는 다른 놀이를 해보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모모는 다른 놀이, 또 다른 놀이, 또 다른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인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모모가 인형 대신에 대답할 수 있을 테고 그랬다면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비걸은 계속해서 말을 해서 대화를 방해했다. 얼마 후 모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모모는 한참 만에야 그것이 지루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낭패스러웠다. 완전한 인형을 내버려두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모모는 그냥 자리에 앉아 인형을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서로 최면을 걸기라도 하는 듯이 인형도 푸른 유리 눈을 말똥이 뜨고 모모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모는 억지로 인형에게서 시선을 떼었고 순간 흠칫 놀랐다. 다가오는 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멋진 잿빛 승용차 한 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승용차 안에는 거미줄빛 양복에 회색 중절 모자를 쓰고 작은 회색 시가를 피우고 있는 한 신사가 앉아 있었다. 신사의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보였다. 모모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신사는 벌써 한참 동안 둘을 지켜본 모양이었다. 푹푹 찌는 한낮이어서 햇빛의 열기로 공기가 어른거렸는데도 모모는 갑자기 오슬오슬 한기를 느꼈다. 신사는 차문을 열고 나와 모모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납회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참 예쁜 인형을 갖고 있구나. 내 친구들이 모두 널 부러워하겠는걸? 신사의 목소리는 특이하게도 억양이 전혀 없었다. 모모는 어깨만 으쓱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색 신사가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아주 비쌀 테지? 모모는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몰라요. 그냥 주운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운이 좋구나. 모모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고 있는 헐렁한 남자 옷옷을 꼭꼭 여몄다. 점점 더 추워졌다. 회색 신사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구나, 꼬마야. 모모는 살그머니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모든 기쁨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애당초 기쁨 따위는 없었던 것 같았다. 지금까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한갓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엇인가가 경고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색 신사가 말을 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널 지켜봤다. 내가 보니까 넌 이런 멋진 인형을 갖고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구나. 어떻게 놓는지 내가 보여줄까? 모모는 깜짝 놀라서 신사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형이 갑자기 꾀끽댔다.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회색 신사가 말했다. 자, 보렴, 꼬마야. 인형이 내게 말도 하잖니. 이런 멋진 인형이랑은 다른 걸 갖고 노는 것처럼 놀 수 없어. 당연하지. 이 인형은 그런 놀이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인형이랑 지루하지 않게 놀려면 인형한테 뭔가를 줘야 하는 거야. 잘 봐라, 꼬마야. 그는 승용차로 가더니 차 뒤에 트렁크를 열었다. 우선 이 인형에겐 많은 옷이 필요해. 이를테면 여기 눈부시게 예쁜 야외복이 있단다. 그는 야외복을 꺼내서 모모에게 던졌다. 또 여기 진짜 밍크 코트가 있어. 실크 잠옷도 있고 테니스복, 스키복, 목욕 가운, 승마복, 파자마, 속옷, 다른 옷도 있단다. 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는 이 모든 옷을 모모와 인형 사이로 던졌다. 옷은 점차 수북이 쌓여갔다. 신사는 다시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 꼬마야,
이 옷들을 갖고 인형이랑 한참 놀 수 있겠지. 그렇지.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또 지루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 그럼 내 인형을 위해 더 많은 걸 장만하면 되는 거야. 그는 다시 차 트렁크로 몸을 숙이더니 모모 쪽으로 온갖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뱀 가죽으로 만든 멋진 핸드백이 있단다. 안에는 진짜 미니 립스틱과 분첩이 들어있지. 여기 작은 사진기도 있고 테니스채도 있구나. 여기 이건 진짜로 볼 수 있는 인형 망원경. 또 이건 팔찌, 목걸이, 귀걸이, 미니 권총, 실크 스타킹, 깃털 모자, 밀짚 모자, 봄에 쓰는 모자, 골프채, 미니 수표첩, 미니 향수병, 수영장 물에 넣는 방향제, 몸 냄새를 없애주는 스프레이. 신사는 잠시 멈추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에 파묻혀 얼이 빠진 듯이 앉아있는 모모를 탐색하듯이 유심히 바라보았다.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거야. 점점 많은 걸 장만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절대 지루하지 않아. 하지만 완전한 비비걸이 언젠가는 모든 걸 갖게 될 테고 그러면 다시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아니 꼬마야,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단다. 우리는 비비걸에게 어울리는 친구를 갖고 있거든. 그는 트렁크에서 다른 인형을 꺼냈다. 비비걸만큼 큰 데다 완전한 것도 비비걸과 똑같았다. 다른 점은 젊은 남자 모습이라는 것뿐이었다. 회색 신사는 그 인형을 완전한 인형 비비걸 옆에 앉히고 설명했다. 얘는 부비보이란다. 부비보이한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식품들이 있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지루해지면 비비걸의 여자친구가 있어. 이 친구 인형도 자기에게만 맞는 장신구를 갖고 있지. 또 부비보이에게도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있단다. 그 친구 인형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되지. 그래도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건 언제나 남아있을 테니까. 신사는 이렇게 말하며 트렁크에서 인형들을 차례로 꺼내왔다. 트렁크 안에는 한없이 많은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인형들을 모모 옆에 빙 둘러 늘어놓았다. 모모는 여전히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회색 신사를 겁에 질린 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가 짙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이런 인형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알겠지? 예. 모모는 추위에 못 이겨 덜덜 떨기 시작했다. 회색 신사는 흡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이 예쁜 물건들을 몽땅 갖고 싶을 거야. 그렇지? 좋아, 꼬마야. 몽땅 선물하마. 전부 가져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주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지.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설명한 대로 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니? 회색 신사는 기대에 가득 차서 모모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모모가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바라보자 신사는 성급하게 덧붙였다. 그럼 넌 더 이상 친구들이 필요 없는 거야. 알겠니? 예쁜 이 물건들이 몽땅 내 것이 되고 또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심심할 새가 없을 테니까. 너 그런 걸 바라지. 이 멋진 인형을 갖고 싶지. 꼭 갖고 싶지. 그렇지. 모모는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니 벌써 싸움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싸움이며 누구를 향한 싸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회색 방문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조금 전 인형의 말을 듣고 있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말을 하는 목소리와 단어는 들었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색 신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왜 그래, 응? 왜 그래? 아직도 만족 못하겠니? 요즘 애들은 정말 까다롭다니까. 대체 이 완전한 인형에게 모자라는 점이 뭐냐? 모모는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 인형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색 신사는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더니 이윽고 몸을 추스르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모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사실 모모는 이 남자가 무서웠다. 특히 그의 시선에서 뿜어나오는 냉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왠지 이 남자가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지만 전 제 친구들을 사랑하는데요. 갑자기 이가 쿡쿡 쑤시기라도 하는 듯 회색 신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억제하고는 신락같이 엷은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넌 중요한 게 뭔지 배워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회색 수첩을 꺼내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내 이름이 모모지, 맞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색 신사는 탁 소리 나게 수첩을 덮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신음을 내며 모모 옆 땅바닥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회색 시가만 뻑뻑 피워댔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자, 모모,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사실 모모는 내내 회색 신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태껏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보통 때 같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낯선 방문객에게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앞에 아무도 없는 듯 깜깜한 어둠 속 텅 빈 허공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자, 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자. 회색 신사는 담배 연기를 뿜어 허공에 동그라미 몇 개를 만들었다. 모모는 맨발을 치마 속에 감추고 헐렁한 우도 속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몸을 파묻었다. 회색 신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있어서 친구들이 얻는 게 뭐지? 친구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 친구들이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물론 그렇지 않아. 넌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할 때 도와주었니? 오히려 그 반대야. 너는 친구들이 하는 일마다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어. 길목에 버티고 서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아마 지금까지 내가 그런다는 걸 몰랐겠지. 하지만 모모, 너는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그래, 내가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만 넌 내 친구들의 적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모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모는 회색 신사가 혹시 옳은 건 아닐까 잠시 자신이 없어졌다. 회색 신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들을 너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야. 내가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들을 도와야 해. 우린 내 친구들이 무언가를 이루길 바란다. 우리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친구인 거야. 우린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회방을 놓는 걸 묵묵히 구경만 할 수는 없어. 우린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 그래서 이 예쁜 물건들을 내게 선물하는 거야. 모모는 입술을 덜덜 떨며 물었다. 우리가 누구예요? 회색 신사는 대답했다. 우리는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왔다. 난 영업사원 BLW 553COG. 난 개인적으로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시간저축은행은 허튼 장난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 그 순간 모모는 배포와 기기가 시간을 아끼는 일과
전염병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퍼뜩 이 회색 신사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배포와 기기가 지금 곁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혼자뿐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절실한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모모는 있는 힘을 다해 용감하게 회색 신사가 몸을 숨기고 있는 깜깜한 어둠과 텅 빈 허공 속으로 뛰어들었다. 곁눈질로 모모를 흘끔대던 남자는 모모의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회색 시가의 꽁초로 새 시가에 불을 붙였다. 공연히 헛수고하지 마라. 넌 우리 상대가 될 수 없어. 모모는 굴복하지 않았다. 모모는 속삭이듯 물었다. 아무도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죠. 회색 신사는 움찔하더니 갑자기 약간 기가 꺾인 듯 보였다. 그는 잿빛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너 같은 사람이 더 있다면 우리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할 거야. 우리는 연기가 되어 없어져야 할 테고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영업사원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모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영업사원의 얼굴에 들이온 잿빛이 조금 더 짙어졌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낱말들이 저절로 쏟아져 나와 막을 도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공포로 더욱더 일그러졌다. 드디어 모모는 그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해. 남자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서는 안 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 우리는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야만 일할 수 있거든. 아주 힘든 일이야. 사람들에게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조금씩 빼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낀 시간은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는 시간을 끌어모아 저장하는 거야.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시간을 갈망하지. 아, 너희들은 그게 뭔지 몰라. 너희들의 시간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뼛속까지 너희들의 진을 빨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 더 많이. 우리의 수도 늘어나니까. 더 많이. 더 많이. 회색 신사는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처럼 그르렁대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튀어나온 눈으로 모모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듯했다. 신사는 더듬거렸다. 어떻게 된 거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날 병들게 했구나. 내가 날 병들게 했어. 내가. 그러고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거야. 예쁜 꼬마야. 그만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잊듯이 너도 날 잊어야 해. 그래야 해. 그래야 해. 그는 모모를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모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회색 신사가 튀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쫓기는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납회색 서류 가방을 챙겨서 자동차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폭발이 거꾸로 일어난 듯이 인형들과 사방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온갖 물건들이 자동차의 트렁크로 날아들어갔던 것이다. 드디어 트렁크가 쾅 닫혔고 자동차는 돌멩이를 튀기며 전속력으로 사라져버렸다. 모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지금까지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팔다리에서 무서운 냉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점점 또렷해졌다. 모모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회색 신사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모의 앞, 바싹 마른 잔디밭에서 연기자락이 피어올랐다. 비벼끈 회색 시가의 꽁초에서 나는 연기였다. 꽁초는 서서히 재로